포르투갈의 해안 마을 에리세이라, 파도가 부서지는 절벽 위 마테우스 알메이다의 레스토랑 사우다드 마르, 바다의 그리움은 저녁 영업 준비로 분주했다. 50대 후반의 마테우스는 백발이 성성한 곱슬머리 아래, 카보베르데의 뜨거운 태양 아래 그을렸던 젊은 날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구릿빛 피부를 하고 있었다. 그의 깊은 눈매에는 지나온 세월의 고뇌와 웃음이 함께 새겨져 있는 듯했다.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주방을 지휘했지만 문득 창밖 멀리 보이는 규칙적으로 불빛을 깜빡이는 낡은 등대를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기곤 했다. 그의 서재, 낡은 마호가니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 안에는 빛바랜 부지유, 조개 껍데기 하나가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었다. 그 조개 껍데기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봉인된 과거였고 사무치는 그리움이었으며 평생 그를 짓누르는 죄책감의 무게였다. 아내 소피아와의 일상적인 대화는 잔잔한 파도처럼 평온했지만 때로는 그 표면 아래 흐르는 미묘한 간극을 느끼곤 했다. 그녀는 포르투갈 전통 타일인 아줄레주 공예를 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가꾸는 여자였다. 그녀의 작품 속 바다는 언제나 평화로웠고 마테우스의 기억 속 검은 바다와는 달랐다. 아들 티아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곧 여자친구 이네스를 데리고 집에 오겠다는 살가운 목소리였다. 마테우스는 덤덤한 척했지만 새로운 손님 맞이에 대한 일말의 긴장감이 그의 가슴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낯선 존재가 그의 견고한 일상에 균열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을까. 눈을 감으면 첫 번째 과거의 편린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카보베르데의 눈부신 해변, 젊고 활기찼던 마테우스와 그의 첫사랑 네우자, 그들은 함께 웃으며 반짝이는 부지유를 줍고 있었다. 네우자의 까만 눈동자는 별처럼 빛났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바닷새 소리보다 청량했다. 이 부지유는 행운을 가져다 준대, 마테우스. 우리 사랑처럼 영원한 행운을. 그 기억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심장을 저미는 칼날이었다. 그 행운은 오래가지 못했으니까. 며칠 후 티아구가 약속대로 이네스를 데리고 사우다드 마르로 왔다. 이네스는 햇살처럼 밝고 호기심 많은 젊은 여성이었다. 해양 생물학을 공부한다는 그녀는 뜻밖에도 카보베르데 문화, 특히 애수 어린 선율의 모르나 음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마테우스가 간직한 부지우와 비슷한 모양의 조개 껍데기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그녀는 마테우스가 가장 좋아하는 그러나 동시에 가장 듣기 두려워하는 오래된 모르나 멜로디를 무심코 흥얼거리기도 했다. 레스토랑 이름이 사우다드 마르네요. 바다의 그리움이라니 정말 시적인 이름이에요. 혹시 카보베르데의 그 유명한 노래 소다드에서 영감을 받으신 건가요? 이네스의 해맑은 질문은 마테우스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소다드, 네우자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 함께 포르투갈로 떠나 새로운 삶을 꾸리자고 약속하며 그들의 작은 배 위에서 함께 불렀던 노래. 마테우스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감출 수는 없었다. 그날 이후 마테우스의 밤은 과거의 악몽으로 잠식당하기 시작했다. 거친 파도 속에서 절규하며 멀어져 가던 네우자의 모습, 그녀의 손을 놓쳐버렸던 자신의 무력한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낮에는 문득문득 네우자의 환영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랍 속 부지유를 만지작거렸고 밤이면 등대 주변을 배회하는 일이 잦아졌다. 마치 등대 불빛이 과거로 가는 길을 알려주기라도 할 것처럼. 소피아는 남편의 이런 불안정한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마테우스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의 침묵은 소피아와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더욱 두텁게 만들었다. 그녀는 남편의 요리에서 이전엔 없던 깊은 슬픔의 맛을 느끼기도 했다. 그것은 마치 카보베르데의 검은 화산암처럼 거칠고 씁쓸한 맛이었다. 티아구 역시 아버지의 고통을 어렴풋이 눈치챘다. 그는 이네스와 함께 아버지의 고향인 카보베르데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과거의 사고 기록들을 조심스럽게 찾아보기 시작했다. 이네스는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과 함께 마테우스의 슬픔에 대한 연민으로 그 일을 도왔다. 어느 날 이네스는 자신이 연구자료로 모아둔 낡은 포르투갈 신문 기사 뭉치를 들고 왔다.
그 중에는 수십 년 전 대서양에서 발생했던 작은 어선들의 조난 사고에 대한 짧은 기사들이 섞여 있었다. 마테우스는 무심코 그 기사들을 넘겨보다가 익숙한 이름 몇 개와 함께 흐릿한 사진 한 장에 시선이 멈췄다. 그것은 자신이 탔던 배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시기, 비슷한 해역에서 실종된 카보베르데 이주민들의 배에 대한 기사였다. 그 기사 아래에는 사고 해역 근처에서 발견된 유류품 목록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손으로 짠 듯한 다채로운 색상의 여성용 숄 한 점, 작은 조개 껍데기 장식, 마테우스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내우자가 늘 두르고 다녔던 숄, 그리고 그녀가 아끼던 부지유 장식. 그날 밤 마테우스는 더욱 생생하고 구체적인 과거의 기억에 휩싸였다. 젊은 마테우스와 내우자. 가난했지만 서로의 사랑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던 시절. 그들은 카보베르데의 작은 섬마을에서 함께 고기잡이를 하고 밤에는 별을 보며 미래를 꿈꿨다. 포르투갈로 가자 마테우스. 그곳에서 우리만의 작은 식당을 열고 아이들도 낳고 내우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더 나은 삶을 찾아 낡은 어선에 몸을 싣고 포르투갈로 향하던 밤. 예고 없이 몰아친 폭풍 후 집채만 한 파도, 부서지는 배의 잔해 속에서 서로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치던 절박했던 순간. 내우자! 내우자! 있는 힘껏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거친 파도 소리에 묻혀버렸다. 결국 놓쳐버린 그녀의 손,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사라져가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 마테우스는 자신이 그녀를 구하지 못했다는, 아니 어쩌면 자신이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끔찍한 죄책감에 몸서리쳤다. 그 배는 원래 정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태웠고 선장은 폭풍 후 예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했던 것이다. 마테우스는 이네스에게서 자꾸만 내우자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몸짓, 심지어 그녀가 카보베르데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까지도 내우자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혼란스러웠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이네스에게 퉁명스럽게 대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티아구와도 작은 마찰이 생겼다. 레스토랑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실수를 연발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의 삶은 과거의 유령에 의해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에리세이라에는 수십 년 만에 기록적인 폭풍우가 예보되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바다는 검은 분노를 토해내듯 거칠게 포효했다. 등대는 위태로운 불빛을 깜빡이며 폭풍우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사우다드 마르는 임시 휴업 상태였다. 마테우스는 창가에 서서 미친 듯이 몰아치는 비바람과 성난 파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치 수십 년 전 그날의 악몽이 재현되는 듯했다.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티아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이네스가 바닷가에 나갔다가 연락이 안 돼요. 등대 근처로 간다고 했는데. 이네스는 폭풍우 속에서 파도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싶어 했던 것이다. 어쩌면 그녀는 마테우스의 부지유와 관련된 어떤 단서를 찾으려 했을지도 모른다. 마테우스는 순간 얼어붙었다. 과거 내우자를 잃었던 바다사고의 공포가 온몸을 덮쳐왔다. 숨이 막히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 그의 귓가에 티아구의 절박한 외침과 소피아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그리고 눈앞에는 위험에 처한 이네스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그는 깨달았다. 과거의 자신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더 이상 무력하게 모든 것을 놓쳐버릴 수는 없다는 것을. 마테우스는 자신을 짓누르던 공포를 떨쳐내고 현관을 박차고 나갔다. 미친 듯이 몰아치는 비바람을 뚫고 등대로 향했다. 폭풍우 속에서 그는 내우자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아니, 이네스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마음속에서 두 여인의 모습이 뒤엉켰다. 등대 근처, 위태로운 바위 위에 이네스가 파도에 휩쓸리기 직전의 모습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마테우스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거친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바닷물이 그의 몸을 삼키려 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헤엄쳐 이네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그는 수십 년 전 놓쳐버렸던 내우자의 손을 다시 잡은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이네스를 끌어안고 바위 위로 올라섰다. 그 과정에서 그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부지유 목걸이가 끊어지며 거친 파도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것은 마치 과거와의 질긴 인연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폭풍우가 잦아들고 모든 것이 기적처럼 진정된 후 마테우스는 흠뻑 젖은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소피아와 티아구는 말없이 그를 부축했다. 거실 난로가에 앉아 따뜻한 담요를 덮고서야 마테우스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더 이상 과거의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는 내우자에 대한 사랑, 함께 꿈꿨던 미래, 그리고 비극적인 사고의 진실,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죄책감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소피아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티아구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그들의 눈물 속에는 슬픔과 함께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에리세이라의 하늘은 다시 맑고 푸르렀고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마테우스는 여전히 내우자를 그리워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등대 불빛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어느 주말 마테우스는 소피아, 티아구, 그리고 이네스와 함께 작은 배를 빌려 타고 바다로 나갔다. 그는 카보베르데에서 가져온 새로운 부지우 조개 껍데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내우자의 이름을 부르며 부지우를 푸른 바닷속으로 돌려보냈다. 그것은 작별의 의식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내우자는 이제 고통스러운 죄책감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삶의 일부이자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았다. 레스토랑 사우다드 마르는 오늘도 변함없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마테우스는 주방에서 열정적으로 요리를 만들었다.